25년간 쌓은 특별한 신뢰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오직 한국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에너지 동맹을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만이 진짜였다고 생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한 한국의 트럼프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8살 자라 알 라시드입니다. 저는 큰 정부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요. 방금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 담당관이 되었거든요. 중요해 보이는 직책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반짝이는 나무 책상에 앉아서 여러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어요. 친구 아메드에게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냥 웃었어요. 아메드는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그들은 그냥 휴대폰과 컴퓨터만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보였어요. 학교에서는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은 그냥 오래전에 전쟁이 있었던 그 나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일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1997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는데 컴퓨터 화면을 보고 멈춰 서서 쳐다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큰 경제 위기 때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머니들, 할머니들, 학생들 모두가 긴 줄을 서서 자신들의 금 보석을 기부했어요. 결혼반지, 가족의 보물, 소중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한 거였어요. 박 여사는 할머니의 금 비녀를 기부했다고 읽었어요. 김 씨는 아버지의 시계를 기부했어요. 가족들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 금으로 가득한 가방을 가져왔어요. 저는 혼잣말로 이게 진짜일 수 없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것에 대해 썼어요. 그 교수는 미국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를 돕지만 한국인들은 국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나라들이 경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귀중품을 숨기거나 다른 나라로 보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조국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이 왔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했고 갑자기 사우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우디 학생들로부터 슬픈 보고서를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경찰이 그들을 계속 신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위험한 사람처럼 거리에서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 손이 떨리게 만드는 것을 읽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 사우디 학생들을 보호한 거였어요. 한국 학생 박민주는 오해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고 했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모두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우디 친구들이 혼자서 이런 일을 겪게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사우디 학생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들을 위해 전통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무서워할 때 수업까지 함께 걸어 다녔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내려놓고 사무실 창문 밖 리야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이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1년까지 저는 한국 담당 선임관으로 승진했어요. 새로운 직책이 자랑스러웠지만 제 주변의 세상은 무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랍의 봄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있었어요. 일부 정부는 무너졌어요. 일부 국가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현대화하는 큰 계획이었어요.
상사가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엄격한 정부에서 더 개방적인 사회로 무너지지 않고 변화했는지 연구하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독일을 생각했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이 빠르게 통일되었어요. 베를린의 연구원 안내 크라우스 박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설명해 주었어요. 크라우스 박사는 독일의 통일이 필요했지만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경제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어요. 동독 사람들이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고 입이 벌어졌어요. 1987년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군사 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되었어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나라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6월 민주화 운동을 조직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읽는데 몇 줄을 보냈어요. 중동에서 보고 있던 폭력적인 혁명과 달리 한국의 변화는 대부분 평화로웠어요. 학생들, 노동자들, 일반 시민들이 거리를 채웠지만 창문을 깨거나 건물을 태우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서울대학교 김성호 교수와 이야기했을 때 답을 찾았어요. 그는 1987년 학생 시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김 교수는 화상통화에서 다른 나라들의 실수로부터 배웠다고 말했어요. 변화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직선제 대통령 선거, 언론의 자유,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 시위자들의 행동이었어요. 경찰이 그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사용했을 때도 평화로움을 유지했어요.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손을 잡았어요. 시위 후에는 거리를 청소했어요.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도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저는 노트에 그들에게는 규율이 있었다고 썼어요. 존엄성이 있었다고 썼어요. 몇 달 안에 한국의 군부 지도자들은 자유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어요. 전환이 성공했어요. 한국은 내전 없이 경제 붕괴 없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연구를 마쳤을 때 저는 긴장되었지만 흥분되었어요. 제 발견을 살만 빈 칼리드 외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그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두꺼운 보고서 폴더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각하라고 시작하며 한국의 점진적 민주화 모델이 우리의 비전 2030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국가 통합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자유를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장관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눈썹을 올렸어요. 장관은 저에게 한국으로부터 배우자고 제안하는 것이냐고 했어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저에게 배정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히잡 아래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들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서구 국가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룬 것을 30년 만에 달성했다고 했어요. 저는 폴더를 열고 그에게 수치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수단보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스페인보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군사 독재에서 안정적인 민주주의로 변했어요. 전쟁으로 분열된 반도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저는 차트를 가리키며 이 통계들을 보라고 했어요. 한국 경제는 1970년 27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그들의 회사들이 글로벌 리더라고 했어요. 그들의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관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제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현대화가 서구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고도 현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장관은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존경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장관은 완전한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해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메르스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여행자들이 한국으로 가져갔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점점 커지는 걱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이 우리 두 나라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발병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룬 모든 진전을 망칠까 봐 두려웠어요. 제 책상에 쌓이는 뉴스 보고서들을 보며 이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그들의 나라에 질병을 가져왔다고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제가 수년간 보고서를 연구한 것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질병 발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런던의 연구원인 찰스 해리스 박사가 2014년 에볼라 위기 동안 영국의 실수에 대해 썼어요. 해리스 박사는 영국 정부의 초기 비밀주의와 지연된 대응이 대중의 공황을 만들어냈다고 썼어요. 정부가 보건 비상사태 동안 정보를 숨기면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국제 협력이 무너진다고 썼어요. 저는 한국도 같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국경을 폐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하고 혼자서 위기를 처리하는 것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질병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초기의 혼란 이후 한국 정부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우디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해 국제 연구자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환자 기록, 치료 방법, 연구 결과를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의 주요 질병 전문가인 박수진 박사였어요. 박 박사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라시드 씨라고 말하며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공유하자고 했어요. 저는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바이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데도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박 박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바이러스가 당신들 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이러스를 더 잘 이해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확산을 막는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함께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과 사우디 의료진이 밤낮으로 일하며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사우디 환자들과 더 잘 대화하기 위해 아랍어 의학 용어를 배웠어요. 사우디 연구자들이 질병을 추적하는 한국 방법을 연구했어요. 저는 한국 병원과 사우디 의료시설 사이를 조정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이 화상통화를 통해 사우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밤새 깨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우디 의사들이 비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고 연구를 한국 연구소에 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박사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국제 파트너십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투명성, 신속한 데이터 공유,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보다 글로벌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WHO가 메르스 처리를 위한 글로벌 규칙을 만들어야 했을 때 그들은 한국 사우디 협력을 모델로 사용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은 한국 병원과의 화상통화 중에 왔어요.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 의사 뒤에 벽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한국 국기 옆에 작은 사우디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감정을 느끼며 왜 우리 국기가 거기 있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는 이 싸움의 파트너라고 했어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당신 나라의 지식과 그것을 막는 우리나라의 경험이 함께라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문을 닫을 수 있었던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우리 국기를 벽에 걸고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 저는 리야드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뜻하는 아랍어인 um미라고 부르며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하비브티라고 부르며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만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메르스에 직면했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서 왔으니 우리를 비난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진정한 우정처럼 들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속삭였어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 담당관으로 일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 일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웠어요. 이들은 단순히 제가 보고서를 써야 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이었어요. 메르스 위기는 저에게 한국이 단순히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믿는 국가였어요.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 때도 함께 일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세상에 가르쳐줄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2017년의 우정과 외교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다른 걸프 국가들이 카타르와 완전히 대화를 중단했어요.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했어요. 수십 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위기였어요. 저는 외교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모두 걸프의 형제들이었는데 다음 날은 적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지역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슬펐어요. 그렇게 많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갑자기 서로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지역 분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 접근법이 먼저 제 관심을 끌었어요. 파리 정치대학의 캐롤린 뒤퐁 교수가 프랑스가 사헬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썼어요. 뒤퐁 교수는 프랑스가 역사적 유대와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해서 결과를 강요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종종 군사 개입과 압력에 의존했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 사이의 원한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그것은 친숙하게 들렸어요. 많은 나라들이 편을 들고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카타르 위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편을 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분열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 조용히 일했어요. 이경수 한국 대사는 모든 걸프 수도들 리야드, 도하, 아부다비, 쿠웨이트 시티를 신중하게 방문했어요. 어떤 나라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개 성명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대화를 중단한 지도자들 사이에 항상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경수 대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썼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이 모든 걸프 파트너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형제애를 회복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썼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이 위기 동안 모든 당사자들과 정상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계속 유지한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편을 선택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냥 모든 사람과 친구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때로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2020년 아룰라 협정이 마침내 카타르 위기를 끝냈을 때 국제관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종 협상 중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전체 위기 기간 동안 모든 걸프 국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계속했던 것이었어요. 한국 건설 회사들이 카타르에서 병원을 건설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회사들이 쿠웨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UAE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진호 한국 외교부 차관에게 기밀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어떻게 그것을 해냈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모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모든 사람과 일을 계속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박 차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한 나라와의 한국의 우정이 다른 나라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슬람의 움마 개념을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비무슬림 국가가 이슬람 세계에서 그들의 외교를 이끌기 위해 이슬람 원칙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무슬림 국가들 자신이 사용하는 접근법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려고 한국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찾았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 한반도가 분열되고 북한과 남한 모두가 진짜 한국이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편을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북한과 남한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가족이라고 믿었고, 편을 선택함으로써 분열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역사책들을 주변에 펼쳐놓고 앉으며 그들이 이슬람 세계가 그들을 대한 방식으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들이 그 친절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외무장관에게 보낼 기밀 보고서를 쓰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제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썼어요. 우리 위기 동안 걸프 관계를 유지한 한국의 성공은 우리가 연구하고 본받아야 할 국제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썼어요. 그들은 진정한 우정이 적을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썼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무시하는 젊은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들이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외교 기술이 가장 강하거나 가장 목소리가 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2020년까지 저는 동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책상됨에 앉아서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모든 나라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패턴을 찾고 누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지 보는 것을 배웠거든요. 로마의 마르코 벨루치 박사는 이탈리아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썼어요. 벨루치 박사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붙잡혔다고 했어요. 초기 대응이 혼란스러웠고 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메르스 위기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빠르게 검사하고 질병을 신중하게 추적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검사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즉시 제안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보건 위기 동안 한국이 세계를 돕는 것을 보며 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2022년까지 세계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곳에서 에너지 부족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은 에너지 안보가 필요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넘어서 다각화가 필요했어요. 저는 역사적인 협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다른 것을 제안했어요. 김재성 한국 통상부 장관이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신들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태양열과 풍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함께라면 글로벌 녹색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종류의 파트너십이었어요. 2025년 6월 14일 살만 빈 칼리드 외무장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 회의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발표에 대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장관은 잘하라고 부르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하며 각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발표하실 건가요? 장관은 활짝 미소 지으며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평화 파트너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이 지정을 받는 첫 번째 나라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25년간 한국을 연구하고 회의적인 동료들이 점차 마음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고 매우 다른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은 후 이 순간은 개인적인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외무부 기자실에서 카메라 조명이 밝게 비쳤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빈 칼리드 장관이 세계 언론에 연설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국제 관계가 경쟁과 갈등으로 정의되어 왔다고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는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 문화교류 외교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가 기자들에게 직접 연설했을 때였어요. 장관은 일부 사람들이 왜 더 크고 강력한 나라들보다 한국을 선택했는지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답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지난 25년간의 모든 위기 동안 금융 붕괴에서 팬데믹까지 지역 갈등까지 한국은 세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통제를 기대하지 않고 돕는다고 했어요.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협력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러 서둘러 떠날 때 제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어요. 장관이었어요. 장관은 조용히 자라야 고맙다고 했어요. 수년간의 당신 보고서가 한국이 진정으로 무엇을 대표하는지 우리 눈을 열어주었다고 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리야드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면서 저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젊은 외교관으로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고위 관리로 끝나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에 메르스 위기 동안 함께 일했던 한국의 역학자 박수진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박 박사는 오늘 발표에 축하한다고 했어요. 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쳤어요. 영광은 우리의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진정한 힘은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면서 리야드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제가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파트너들이 아마도 같은 별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건설할 밝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 할머니가 제 이름에 대해 옳았어요. 자라는 정말로 피어나는 꽃이 되어 매우 다른 두 나라 사이에 아름다운 것이 자라나도록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최고의 꽃들처럼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